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갈 아이들. 현재 아나스타시아와 메그레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볼로자라고 하는데, 볼로자가 9살 때 자신의 아버지인 메그레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나스타시아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주제가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었으니,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셔야 할 것은, 메그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아들인 볼로자를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 결과 아들과의 대화에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래의 대화에서도 당황한 메그레를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아들은 호수에서 자리를 떠서 걸었다. 볼로자는 앞장서서 걸었는데, 걷다가 가끔 빙빙 돌거나 깡총 뛰고 말도 빨랐다. 아빠, 저는 토끼를 돌보지는 않았어요. 다른 걸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낳았어요. 아니, 말이 맞지 않는데? 함께 지었나? 이것도 아닌데? 생각났어요. 아빠 사는 세상에서는 알을 품는다고 해요. 그래요, 난 알을 품었어요. 품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알을 품는 건 암탉이나 새들이 하는 거야. 예, 알아요. 하지만 저는 직접 알을 품어야 했어요. 무엇을 하려고? 순서대로 차근히 다 말해보거라. 순서대로 좋아요. 모두가 이런 순서로 일어났어요. 저는 할아버지한테 야생 오리와 야생 거위의 알을 몇 개 구해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좀 귀찮아 하셨지만 3일 후 제게 큼직한 거위알 4개에 좀 작은 오리알 5개를 가져오셨어요. 저는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 바닥에 풀과 술록의 똥을 깔고 그 모두를 마른 풀로 덮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가져오신 알을 놓았어요. 똥은 뭐 하는 데 필요했지? 그건 열을 내요. 알에서 새끼가 나오려면 온기가 필요해요. 알은 위쪽에서도 온기가 필요해서 제가 배로 구멍을 덮고 가끔 엎드려 있었어요. 날이 서늘하거나 비가 오면 곰에게 구멍을 막도록 시켰어요. 그럼 곰이 알을 깔고 뭉갤 수도 있잖아. 곰은 덩치가 크고 알이 든 구멍은 작아요. 그래서 곰이 구멍 위에 누워도 알은 깨지지 않아요.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저도 가끔 곁에서 잤어요. 알을 깨고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쁜데요. 그런데 모든 알이 다 깨어나지는 않았어요. 저는 새들한테 풀씨와 잣 부스러기를 먹이고 물도 줬어요. 먹이를 줄 때는 항상 우리 구역에 사는 여러 종의 짐승들을 불러 모았어요. 왜? 제가 돌보는 것을 보고 새들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짐승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구덩이 주위에 막대기를 꽂고 나뭇가리로 엮고 둥지 위에도 가지를 덮어주었어요. 그러자 거위와 오리 새끼들이 구덩이에서 기어나올 정도로 커졌어요. 그 새끼들이 더 커서 몸에 깃털이 나고 날개를 베우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날도록 제가 새들을 잡아 공중으로 던지곤 했어요. 그러면 새들은 어디론가 날아갔다가 다시 둥지로 돌아왔어요. 가을이 오고 여러 종의 새들이 떼를 지어 남쪽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자 성장한 저의 거위와 오리들도 각자의 무리에 섞여서 따뜻한 남쪽으로 떠났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새들이 봄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새들은 정말 돌아왔어요. 새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새들의 즐거운 외침을 들었어요. 저는 둥지로 뛰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풀씨와 미리 준비해둔 탄 잣을 새들한테 먹였어요. 새들은 제 손에서 먹이를 받아 먹었고 전 무척 기뻤어요. 주위의 짐승들도 새소리를 듣고 뛰어와 기뻐했어요. 봐요, 아빠, 다 왔어요. 두 그루의 구즈베리 관목 사이에 외지고 아늑한 곳에서 난 아들이 짠 새 둥지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새들이 돌아왔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지금은 없어요. 어디 놀러 가거나 먹이를 구하러 갔나 봐요. 하지만 보세요. 볼로자가 가지를 열어 젖혀서 출입구를 넓히자 3개의 둥지가 보였다. 그 하나에는 아마도 오리의 알인 듯한 5개의 알과 좀 더 큰 거위의 알인 것 같은 1개의 알이 있었다. 놀랐구나. 돌아왔어. 그리고 알도 낳고. 하지만 알의 개수가 적구나. 그래요. 볼로자가 환희에 벅차 대꾸했다. 아빠, 새들이 돌아와서 알을 낳아요. 둥지에서 알을 일부 꺼내거나 알 낳는 암컷이 더 자주 먹으면 알을 더 많이 낳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았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기쁘게 들뜬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었다. 볼로자, 무엇이 그렇게 기쁘냐? 내가 알기로 여기 사는 가족 누구도 할아버지나 엄마나 너도 알을 음식으로 취하지는 않잖아. 너의 행위는 일 또는 업무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실제적인 이로움이 없거든. 그래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새 알을 먹어요. 엄마는 말씀하세요. 동물들이 스스로 사람한테 주는 것은 모두 음식으로 취할 수 있다고요. 식물성 음식 이외의 것도 섭취하는 사람들은 특히나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네 행위가 무슨 상관인데? 가원에 사는 사람들이 과도한 살림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아니 거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할 여유가 있어야 해요.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세상을 지은 하느님의 의도를 이해한다면요. 저는 하느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학문이 좋아요. 그건 최고로 위대한 학문이에요. 그걸 반드시 터득해야 해요. 예로 새들이 가을이면 남쪽으로 날아갔다가 따뜻한 먼 곳에 머물지 않고 왜 다시 돌아오는지, 하느님이 그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전 이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이렇게 결론지었어요. 하느님이 그리한 건 사람이 겨울에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겨울에 새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어서 날아가지요. 하지만 남쪽에 머물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사람에게 이롭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이 그렇게 구상하셨어요. 우리 조물주께서 구상하신 많은 것을 사람은 이해해야 해요. 볼로자, 그러니까 네가 내린 결론은 각각의 가원에서 오리나 거위가 살면서 알을 낳고 스스로 먹이를 찾다가 가을이면 남쪽으로 날아갔다가 봄이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지? 그래, 너는 했다 치자.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있어. 내가 아마도 너를 실망시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사실을 말해야겠구나. 그래야 네가 내린 잠정 결론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테니까. 아빠, 사실을 제게 말해주세요. 세상에는 경제학이란 학문이 있단다. 경제학자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한단다. 우리의 경우라면 알이 되겠지.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양계장이 있어. 그곳에는 엄청난 수의 닭을 사육한단다. 닭이 알을 낳으면 상점으로 공급하지. 사람들은 상점에 와서 필요한 수의 알을 사면 그만이다. 모든 게 하나의 알을 생산하는데 가능한 최소의 노동 비용과 시간이 들도록 맞추어져 있단다. 아빠, 노동 비용이란 게 뭐지요? 그건
한 개 알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비용과 시간의 양을 말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가능한 효율적으로 더 낮게 행동할 수 있을지 계산하지. 좋아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아빠. 모든 걸 계산해 보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게다. 하지만 계산을 위해선 비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 내가 누구든 경제학자한테서 자료를 구해보마. 아빠, 저는 지금 바로 모든 걸 계산할 수 있어요. 볼로자는 1분 후 이렇게 말했다. 무한대를 향한 마이너스 2예요. 그게 무슨 공식이냐? 그게 무슨 뜻인데? 하느님의 경제학 효율은 무한대의 수치로 표현될 수 있어요. 현대 인류의 경제학은 0점에서도 아래로 2단 단위만큼 내려가요. 너의 계산법은 참으로 이상하고 이해할 수도 없구나. 어찌 계산한 건지 설명할 수 있겠니? 우리의 경우에 0이란 숫자를 계산의 출발점으로 잡았고요. 양계장의 건축비, 운영비, 그리고 상점의 알을 공급하는 등의 모든 비용은 마이너스 1이란 수로 표현돼요. 왜 마이너스 1이지? 그 비용들은 루블과 코페이카로 표현돼야 해. 돈이란 단위는 항상 다르고 조건적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계산법에서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 모두를 마이너스 1이란 조건적인 이름으로 잡아야 해요.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0이란 수준점으로부터 시작되고 마이너스라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란 단위는 어디서 생긴 거지? 그건 품질이에요. 품질이 좋을 수 없어요. 자연스럽지 못한 사육 조건, 다양한 모이의 부재는 반드시 알을 품질을 낮게 하니까 하나의 숫자 마이너스 1이 생기는 거예요. 합계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좋아, 그렇다고 치자. 그렇지만 너의 경우에서는 엄청난 시간 비용이 들거든. 자, 볼로자, 네가 말해보거라. 너의 표현대로 네가 알을 품고 오리와 거위들을 먹이고 돌보는데 너는 얼마의 시간을 투여했지? 90의 낮과 밤이요. 그러니까 90일이구나. 게다가 그게 모두 1년이란 세월 후에야 고작 수십 개의 알을 얻기 위해서였지. 가원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시장에서 병아리를 사던가 아니면 부화기를 이용해서 겨울에 손수 부화시키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다. 4, 5개월 후면 알을 낳기 시작한단다. 그 다음 해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보통 닭을 잡는데 그 이유는 3년 차에는 알을 낳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잡아먹고 닭을 새로 친단다. 그게 기술이거든. 그건 영원히 반복되는 번거로운 기술이에요. 매일 모이를 줘야 하고 겨울 먹이를 준비해야 하고 1년 후 다시 닭을 새로 쳐야 해요. 그건 그렇지. 먹여야 하고 닭을 새로 쳐야 해. 하지만 너의 방안과 달리 현대기술로 그건 그리 일이 많지 않아. 그렇지만 90일이란 영구한 프로그램을 시동하는 기간이에요. 새들이 돌아와서 스스로 후순을 낳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르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수천 년을 그리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사람은 미래 세대들에게 선물할 수도 있어요. 한 개의 알을 생산하는 데 든 90일이란 비용은 100년이 지나면 몇 분으로 줄어들 것이고 매년 더 줄어들 거예요. 어쨌든 비용은 있구나. 너는 그 비용을 계산해 뒀지 않았어. 비용에는 위대한 반대추가 있어요. 그건 새들이 생산한 알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 반대추가 뭔데? 봄이 되어 먼 나라로부터 새들이 숲이나 고향 벌판으로 날아올 때면 사람들은 새들을 보고 기뻐해요. 그 복되고 기쁜 에너지 덕에 여러 가지 질병이 사람들로부터 떠나요. 그런데
새들이 단순히 남쪽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고 바로 내게 돌아오는 거고, 즐거운 새 울음소리로 혹은 환희에 찬 노래로 가온에 사는 사람을 반긴다면 그 에너지는 90배나 강한 거예요. 새들의 노래는 사람은 물론이고 온 공간에 기쁨과 힘을 주어요. 볼로자의 말에는 영감과 확신이 차 있었다. 그 애와 더 이상의 논쟁은 어리석어 보일 듯하여 난 깊이 생각에 잠긴 듯 무언가를 속으로 계산하는 척했다. 내가 아들에게 조언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뭔가를 가르칠 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약간 부화가 났다. 이곳의 훈육이란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내 앞의 아들은 다른 별, 다른 문명에서 온 어린애와도 같다. 그 아이의 인생관이나 철학, 생각의 속도도 다르다. 계산을 순식간에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다. 아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었던 베그레는 그 어느 것에도 도움을 줄 것이 없어서 실망하여 말합니다. 네, 너의 경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마. 네가 맞을 수도 있겠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이때의 볼로자는 9살입니다. 아나스타시아가 말한 가온에서 자란 아이들이 모두 이렇게 커간다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지겠지요. 아나스타시아 홍보팀